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m 수심 다이빙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감압병에 걸릴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질문의 내용이 꽤 좀 복잡하게 또 꽤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치는 않는데 고등학생입니다. 여학생이고요. 16세 정도 된 걸로 알고, 이분이 수영장에서 스쿠버 교육을 받았습니다. 3일간 약 1에서 2.5m 최대 수심의 수영장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했으니까 3번 물에 들어갔네요. 3일째 마친 다음 날 이 학생이 머리도 좀 아프고 좀 어지러운 듯한 느낌이 들고, 제가 통화하면서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이 연하통, 몸살 기운 이런 것도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있었다고 하니까 동네 병원 원장님께서 스쿠버? 그러면 감압병일 수도 있겠는데, 감압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 챔버가 있는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그 병원을 옮기는 중이라고 하면서 강사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감압병일 수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 큰 병원으로 가려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그 교육 강사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사분에게 그 학생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학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경과를 끝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학생이 하고 통화를 하면서 챔버 치료는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감압병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또 이게 감압병일 수 있다고 했던 의사 선생님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챔버 치료는 만류했는데 그 분은 그 챔버 있는 병원에 결국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피 검사 같은 거 했겠죠. 그러고는 챔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챔버 들어갔다 나오니까 혹시 정상의 변화가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감압병이 아니기 때문에 챔버 들어갔다 나와서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통화하면서 현재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우측에 있는 이게 그 교육한 어떤 센터에서 이제 놀랐겠죠. 그래서 직원 한 분이 네이버에 있는 인투 더 블루라고 하는 여기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m 풀장에서 물속 체류 시간 1일 1에 3일 동안 감압병이 올 수 있나요? 1%의 확률이라도 있을까요? 급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아는 정보 있으면 댓글 좀 부탁합니다. 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같이 다이빙 하시는 정영규 원장님께서 저한테 링크를 해서 보내줘서 그래서 읽게 됐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답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대부분의 다이빙을 많이 하신 프로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수영장 2m, 2.5m에서 10분, 15분, 20분 다이빙을 해서
올 수 있는 감염병이라면 누가 다이빙 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감염병에 대한 첫째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일반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감염병이라고 하니까 또 이 학생은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보고, 이 감염병을 찾아보니까 뭐 뇌에 공기가 들어가 죽고 살고 하는 내용까지를 다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겁을 많이 먹고 하는 어떤 일종의 소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이트에 답을 쭉 올리신 분들 중에서도 정확합니다. 대부분이 아주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이 답을 주신 분은 아주 정확합니다. 2m에서 숨참기 상승을 했을 때는 폐압착, 폐압력 손상이 올 수 있죠. 이럴 때는 감염병이 올 수 있죠. 그 외에는 아닐 거라고들. 그 다음에 이 질문하신 분이 1%라도 가망성이 있느냐고 올렸는데, 그것도 1%라는 숫자가 많이 언급이 되고요. 또 어떤 분은 감압질환, 감압병, 뭐 폐팽창 상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는데, 또 그 언급에 대한 반박도 나오고 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론 문화가 좀 정착이 덜 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그 상대방의 글에 대해서 좀 못되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 제 이름을 언급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쪽에다 물어보라 해서. 근데 일단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얕은 물에서 스쿠버 탱크의 공기를 흡입했다고 해서 감염병이 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선 감압 질환, 그 다음에 감압병, 이런 용어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여러 번 어떤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심에 따른 감압병의 위험성이 당연히 있죠. 잠수 시간도 있고요. 거기에 더 못해야 되는 게 수온, 물이 찰수록, 그 다음에 공기를 많이 소모할수록, 같은 이야기겠지만 물속에서 많이 활동을 할수록,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근육이나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쪽에 감염병이 오죠. 그런가 하면 그 폐압력 손상, 숨 참기 상승,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감압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다음에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함께 이 제목에 대한 요약을 제가 나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뭐 감압 질환은 잘 아시다시피 뇌동맥 공기 색전증과, 그것은 공기에 의한 거죠. 그런데 질소 버블에 의해서 생기는 감압병, 그 두 가지가 이게 일반적인 교육기관, 스쿠버 다이빙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 방법이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수의학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폐팽창 상해, 이것이 폐팽창 상해로 인한 뇌동맥 공기색전증, 감압병에 의한 뇌동맥 공기색전증과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의학에서는 감압병이라고 합니다. 폐팽창 상해가 왔을 때요, 제일 흔한 것이 피부 밑에서 공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이래 봐서야 참 애매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피부 밑에 공기의 영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하 기종이 제일 많고, 피하 기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손가락으로요, 쇄골 주변에 이렇게 어깨 쪽에
눌러보면 피부 밑에 공기가 있는 것이 느낌이 옵니다. 이게 어떤 말로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이걸 빠각거린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빠각빠각합니다. 이게 피하기종은 꼭 감압병 아니라도 많이 옵니다. 그 환자분들이 이 피하기종을 실제로 저희들이 흔히 봅니다. 폐기종, 폐를 사고 있는 막과 폐 실질 그 사이에 있는 공간에 폐에서 나온 공기가 들어찹니다. 그래가지고 폐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폐기종도 많은 경우에 그 공기를 빼주는 시술을 하고요. 이번에 그 언더 코너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폐팽창 상해에 의한 모든 증상과 질병은 챔버에서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폐기종은 관찰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시술 후에 챔버에 들어갑니다. 폐기종이 심한 사람, 그래서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을 바로 챔버에 넣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격동 기종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심장과 심장을 사고 있는 심낭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공간에 이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밀고 들어가면 심장이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격동 기종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관찰, 이게 지금 그 다이빙 책에 보면 치료 방법이 관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관찰하는 것보다는 시술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폐와 폐를 사고 있는 막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초음파로 관찰하면서 피부를 통해서 바늘을 넣어서 그 자리를 쿡 찌르면요, 공기가 쭉 빠져나옵니다. 물론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영상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바늘로 심장을 찔러 이 정도의 위험한 시술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챔버에 들어갑니다. 동맥공기색전증, 이것이 특히 뇌로 가서 중풍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중풍이 온 어떤 상태에서 내 몸의 전체적인 활력 징후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것을 먼저 호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좀 컨디션을 좀 회복했을 때 그때 또 역시 챔버에 넣습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그 뇌동맥공기 색경증이 왔던 분이 울산에 어디 가서 거기 있는 사설 챔버에 3일이나 들어갔는데 결국은 의식을 잃고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이분이 당시에 통영에 있던 세계로 병원에 가서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이면 빨리 종합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중풍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감압병, 폐팽창상해라고 해서 챔버에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챔버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최근에 소문 많이 들었죠? 제주 의료원에서 챔버 안에서 동맥공기색전증 환자가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말에 따르면 같이 들어갔던 간호사도 또 감압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챔버에 들어가는 간호사들이 감압병 걸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폐팽창 상해에 대한 챔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그런 말다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다는 것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폐팽창 상해 이외에 질소버블에 의한 감압병은
저는 2m 수심에서 15분 다이빙하고 나서 올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사자하고 통화하면서 혹시 피하기종이 있으면 숨참기 상승을 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한테 이걸 시켰습니다. 저는 뭐 영상통화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거는 본인이 거절해서 그냥 말로 시켰습니다.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두째 손가락 가지고 어깨 쪽, 쭉지 쪽에, 그 다음에 목 쪽에, 그 다음에 쇼글리어를 한번 눌러보라고 했는데 거기나 배꼽 주위에 눌렀을 때 아무런 느낌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폐팽창 상해에 의한 증상은 아니었습니다. 챔버 치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 챔버 치료를 했는지 제가 좀 깝깝합니다. 우리가 무감압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압이라고 하죠. 일단 모든 다이빙은 감압 다이빙입니다. 모든 상승은 감압입니다. 그 NDL이라고 하죠. No Decompression Limit. 수심에 따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압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은 수심과 시간 이외에도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온, 호흡량, 공기 소모죠. 작업하는 양, 작업하는 내용, 그 다음 그날 다이버의 신체 상태, 전날 술을 많이 처먹었나, 담배를 많이 피웠나, 이게 다 감압병을 부르는 요인이 됩니다. 무감압 한계를 어기면 감압병이 걸립니까? 아닙니다. 어겼다고 해서 감압병에 꼭 걸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쩌저쩌 하다가 이래 해서 뭐 컴퓨터는 감압 모드로 들어가고 뭐 좀 빨리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런 질문들이죠. 무감압 한계는 지켜야 되는 거지만 안전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감압병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키면 절대로 감압병이 오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수온이나 호흡량이나 작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영역이 높습니다. 시간, 수심에 대한. 그래서 다이빙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거 좀 무리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컴퓨터가 말하는 감압 모드로 들어가죠. 그거보다 더 느리게 상승하십시오. 천천히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서서 충분한 호흡을 하고 올라가고 하는 상승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감압병은 대부분이 특히 레크레이션 레벨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벌어지는 어떤 일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속도가 얼마나 중요하나.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요. 저는 이거 보고 하도 재밌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것만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자, 말하자면 간단하게 말해서 네가 다이빙하고 너무 빨리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적어 놓은 거래요. 이 칠판에 보면 개낚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의 눈동자 한번 보십시오. 눈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이후에 다이빙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승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압산소 챔버 치료입니다. 감압 질환으로 챔버 치료를 받는 것은 챔버 전체 사용의 5% 내지 10%입니다. 다이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압, 죄송합니다. 고압 산소 챔버 이야기입니다. 이게 많은 질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버들에게는 사실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 당뇨병 환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은 그 돌발성 난청 같은 데도 쓰고요.
일단 챔버를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이 비싼 챔버에 대해서 뭔가 이 좀 심하게 말하면 본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뭐 해녀들 지금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시키고 있는 그런 챔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이빙 강사분들, 뭐 가이드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 몸속에 질소가 축적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꼭 질소를 빼러 간다고 하시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혹은 다이빙 교육할 때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짓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답니다. 챔버 안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의 산소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나이트록스 배울 때 산소 부분압이 1.4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는 예를 들면 57m, 뭐 이렇게 32% 나이트록스라면 뭐 30m 조금 넘는 수심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나 챔버 안에서는 우리가 2.8기압의 산소를 흡입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간혹 챔버 안에서 산소 중독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챔버 안에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물고 있는 산소를 입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감압 한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산소의 부분압 한계 1.4 혹은 1.6 마찬가지로 한번 내가 거기 노출됐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천천히 벗어나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수영장 아주 얕은 수심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도 감압병이 오지 않습니다. 2m에서 수면에 벌떡 일어나 봤자 내 키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거 급상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숨 참기 상승 때문에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심 1.3m에서 고압의 공기를 흡입한 다음에 수면을 향하여 쑥 일어났는데 폐팽창 상해가 났고 그걸로 인해서 뇌동맥 공기 색전적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믿기 어렵지만 개인마다 폐포의 어떤 강도라고 할까요? 이게 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좀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숨참기 상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이게 제가 뭐 한 10년 전에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압병에 대한 어떤 의사분들을 위한 그 세미나를 전국에서 4차례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광역시의 그 내과 분과 학회에서 제가 이 감압병에 대한 특강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의사분들이 특히 이 감압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동해안을 쭉 내려가는 도시들에 있는 병원, 남해안, 서해안 쪽에 있는 의사분들이라면 이 감압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생각컨대 제가 이 의료인을 위한 감압병에 대한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해변가에서 의료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감압병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챔버 결론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권해서도 안 됩니다. 챔버는 예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챔버에 들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가마병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마병 걸렸을 때만 참박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또 행복한 다이빙 활동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긴 잔소리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